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시숙을 사랑한 왕후. 고려 태조의 8째 아들은 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욱의 집은 경종의 넷째 왕비 황보씨의 친정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자 헌정왕후 황보씨는 대궐에서 나와 사저에 머물고 있었는데 왕욱이 지나가다 담 너머로 황보씨를 보고 연심을 품게 되었지요. 그러나 보통 여염집 교수도 아니고 왕비를 지낸 홀로 된 여인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욱은 노래를 불러 황보씨의 마음을 떠보기로 하였지요. 시냇가에 수양버들 휘늘어지고 그 밑에서 님의 손 잡고 속삭였다네. 석 달 열흘 내린 비가 처마에 낙수져도 손끝에 남은 님의 향기 어이 씻어버리랴. 대청 마루에 시름에 겨워 앉아있던 황보씨는 이 사랑의 노래를 듣고는 흠칫 놀라 담 밖으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귀공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거기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종이 죽어서 과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나이 30도 안 된 헌정왕후 황보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 황보씨는 꿈을 꾸었지요. 높은 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었더니 그것이 온 나라에 흘러 넘쳐서 은빛 바다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꿈일까?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쳐 보았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점괘를 고르던 점쟁이가 환한 얼굴로 눈을 뜨며 아뢰었지요. 경아들이 옵니다, 왕후마마. 아들을 낳으시고 그 아기씨가 한 나라의 왕이 되실 꿈입니다. 아들을 낳다니 이미 과부가 된 지 오래인 내가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황보씨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점쟁이는 점괘가 분명하니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단언을 하였지요. 경종의 왕비 황보씨가 실숙버린 왕욱과 불륜의 관계를 맺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의 일입니다. 왕욱은 부왕인 태조를 닮아서 얼굴이 잘생기고 몸집이 우람한 헌원 장부였지요. 8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는 없었으나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욱과 황보씨의 사랑은 차츰 거침없어지고 있었지요. 황보씨가 왕욱의 집에 찾아가서 같이 지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욱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을 보다 못한 집안 사람들이 섭을 쌓고 불을 지른 것이지요. 그 맹렬한 불길은 대궐에서도 보였습니다. 성종은 급히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사령을 보냈어요. 왕욱의 집에 다녀온 벼슬아치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듯 경종의 왕비 황보씨와 왕욱의 사이를 고하였지요. 죄인 욱을 잡아서 먼 곳으로 귀양 보내고 전 왕의 왕비는 사저에 가두어 출입을 금하도록 하라. 왕욱은 그날로 포박되어 사수현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사수현은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이지요. 그런데 이때 황보씨는 왕욱의 아이를 뵌 지 여러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왕욱이 잡혀가고 황보씨에게도
외출을 금하는 명령이 내리자 갑자기 산기가 일었습니다. 황보 씨는 비틀거리며 사저로 돌아오다 대문 앞의 버드나무 가지를 휘어잡고 아이를 낳은 후 쓰러지고 말았지요.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아기가 보채며 울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종은 그 아기를 유모에게 맡겨서 기르도록 일렀습니다. 아이의 나이 2살이 되었을 때 왕은 유모와 함께 아이를 대골로 불렀지요. 비록 불륜의 관계로 태어난 아이지만 왕씨의 자손임에는 분명하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인 운명이 불쌍했던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하고 성종이 아이를 불러 무릎 위에 앉히자 아기가 왕의 옷깃을 붙잡고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성종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이 아기가 아비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귀양 보낸 왕욱에게 돌려주라고 일렀습니다. 이 아이가 후에 제8대 고려 왕이 된 대량군 순이지요. 가난한 목수와 아름다운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도미라는 목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오두막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목수였어요. 그는 의리를 알고 신의가 있으며 그 아내 역시 아름답고 행동이 얌전하여 여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계로왕이 도미의 아내가 행실이 얌전하다는 소문을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였습니다. 아내의 덕으로는 정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만일 사람이 없는 깊숙한 곳에서 그럴듯한 말로 꿰면 마음이 쉽게 움직이는 법이란다. 이에 도미가 말하였어요. 사람의 마음이란 측량하기 어려우나 신의 아내는 비록 죽어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미의 자신 있는 말에 슬그머니 화가 치민 계로왕은 도미 아내의 정절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도미를 억지로 궁에 남아 이를 보게 한 뒤 가까운 신하를 가짜 왕으로 꾸며 도미 아내에게 가보라고 하였지요. 신하는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가마를 타고 깜깜한 밤중에 도미의 집으로 가 왕의 행차를 알렸습니다. 왕으로 변장한 신하는 도미의 아내를 앞에 앉히고 말했지요. 과인이 오랫동안 너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어오던 차에 도미와 내기하여 너를 차지하게 되었다. 다른 좋은 날에 너를 맞아들여 궁인으로 삼겠다.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한 도미의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사리며 우선 이 자리만이라도 피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하였지요. 국왕의 말씀을 제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너무나 초라하고 더럽습니다. 만일 대왕께서 먼저 방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대왕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이 말을 고지 들은 가짜 왕은 방에 들어가 도미의 아내가 새 옷을 입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핑계를 대고 밖으로 물러나온 도미의 아내는 평소에 귀여워하던 계집 종을 살짝 불러내었어요. 얘야, 내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했구나. 왕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고자 하나 아직은 서방님의 생사를 알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혹시라도 살아 계신다면 내 죽음으로 인해 서방님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 섣불리 죽을 수도 없구나. 네가 날 도와준다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으마. 어려서 부모를 잃고 도미와 그 아내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온 계집종은 기꺼이 허락하였습니다.
이어 도미의 아내의 옷을 입은 계집종은 도미의 아내와 함께 가짜 왕이 기다리는 방으로 갔지요. 방 앞에 이르른 도미의 아내는 수줍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제가 오늘 국왕을 모시는 큰 영광을 얻었으나 환한 등불 아래에서는 부끄럽고 조심스럽습니다. 등불을 끄시어 저희 부끄러움을 덜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가짜 왕이 도미 아내의 말대로 방의 등불을 끄자 도미 아내는 재빨리 계집종을 방으로 들여놓고 도미의 방으로 들어와 앞니를 궁리하였지요. 한편 신하는 계집종이 들어오자 그녀가 곧 도미의 아내인 줄만 알았습니다. 신하는 계로왕의 명령대로 그녀의 속옷 한 벌을 취한 뒤 곧바로 궁으로 들어가 속옷을 바쳤지요. 계로왕은 대궐에 남아있던 도미를 불러 그 속옷을 보이며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믿고 자랑하던 그대 아내의 뜻이오. 눈앞에 있는 속옷을 본 순간 도미는 그만 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내 아내가. 아니야. 내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순간 비웃는 듯한 왕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왜 눈을 뜨지 못하는 게요? 자고로 여자가 아무리 정절이 굳다 하나. 계로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을 번쩍 뜬 도미는 눈앞의 속옷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럼 그렇지. 역시 총명한 사람이로다. 도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고만장하여 웃던 계로왕은 도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소까지 짓는 것을 보자 이상하게 생각하였지요. 대왕께서 속으셨소이다. 이것은 제 아내의 옷이 아닙니다. 제가 어찌 아내의 옷을 몰라보겠습니까? 계로왕은 비로소 도미의 아내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여봐라, 저 건방진 도미의 눈을 빼버리고 두 손을 꽁꽁 묶은 뒤 작은 배에 태워 강물에 띄어 보내도록 해라. 무엇들 하는 것이야? 당장 저놈을 끌고 나가거라. 어느 누구도 화가 난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도미는 두 눈을 잇고 작은 배에 실려 강물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편 계로왕은 도미의 아내를 끌어오게 하였지요. 왕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왕의 침소에 자기 대신 계집종을 들여보낸 뒤 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던 도미의 아내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을 보자 무엇인가 일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짐작하였지요. 이보시오. 내 발로 순순히 걸어갈 테니 내 남편의 소식이나 자세히 알려주세요. 군사들은 도미와 도미의 아내를 불쌍하게 생각하였지만 차마 도미가 장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의 정이 두터운 사람이라 도미가 당한 일을 사실대로 말해주면 목숨을 끊으려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린 잘 모르오. 부인이 어서 대궐로 들어가면 남편이 화를 면할지도 모르니 서두르기나 하시오. 왕 앞으로 끌려간 도미의 아내는 계로왕의 핏발선 눈이며 분노에 떠는 목소리를 듣고 함부로 저항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안위도 궁금하여 다소곳한 태도로 엎드려 있었지요. 네가 감히 날 소격했다.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번에도 내 청을 거절할 것이야? 만약 네가 내 청을 거절한다면 너도 네 남편과 똑같은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여봐라, 아까 그놈의 누나를 갖다 보여주거라. 궁녀가 쟁반에 담아온 두 눈을 본 도미의 아내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도미의 아내는 남편의 눈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때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여보, 내 눈이 왜 이리 캄캄하오? 여보, 내 손을 잡아주오. 꿈인 듯 생시인 듯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일을 죽였다면 분명 목을 보여줬을 것이야. 그이는 분명 살아서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내가 그의 두 눈이 되어 주어야 해. 생각을 정리한 도미의 아내는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앞에 나아가 공손하고 고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남편이 살아있어 부득이 임금님을 속였지만 지금은 남편을 잃어 혼자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왕을 모실 수가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몸이 더러우니 목욕 재개하고 다음 날 다시 오겠습니다. 왕은 도미 아내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은근한 태도에 마음이 쏠려 그 말을 믿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도망하여 도미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지요. 아내는 도미가 왕에게 두 눈을 빼앗기고 두 손이 묶인 채 작은 배에 실려 떠내려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장 강가로 달려가 보았으나 거기에는 남편의 흔적도 뒤따라갈 배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미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통곡할 때 갑자기 한 조각배가 물결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도미의 아내가 재빨리 그 배에 올라타니 배는 바람보다 더 빨리 달려 천성도란 섬에 멈추었지요. 배가 더 이상 가지 않으므로 도미의 아내는 배에서 내려 섬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바로 저 앞에 남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두 눈을 부비고 다시 보니 틀림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군요. 누구요? 당신이 정말 내 아내요?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셨어요? 불뿌리를 캐먹고 지냈소. 두 사람은 다시 배를 타고 고구려로 갔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니 도미와 도미의 아내는 서로 의지하며 평생을 나그네로 떠돌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된 소금 장수. 옛날 아주 먼 옛날 소금 장수 한 사람이 나귀에 소금을 싣고 깊은 산골로 팔러 갔습니다. 온종일 이 마을 저 마을로 두루 찾아다녔으나 소금 한 통 팔리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가 돈을 벌지 못하여 걱정하며 기운 없이 걸어가는데 해도 져버려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저쪽 산 밑에서 등불이 가물가물 거렸지요. 소금 장수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집에 닿자 주인에게 딱한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하였지요. 그러자 집 주인은 반갑게 맞으면서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있으니 부인이 저녁상을 들고 왔는데 뜻밖의 고기 반찬을 비롯하여 만나는 반찬이 많았습니다. 깊은 산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배가 고팠던 참이라 남기지 않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저녁상을 물리자 주인과 마주 앉아서 지나온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어요. 이제 소금 장수도 그만두어야겠소. 팔도를 누비고 다니며 돈을 버니 좀 좋은 장사요.
주인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팔도를 누비고 다닌다지만 가는 곳이란 맨날 소금이 나지 않은 첩첩 산골짜기지요. 때로는 몇십 리를 가도 산뿐이고 동네가 없다오. 소금 장수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장사가 안 된다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돈 버는 방법을요. 어서 말해 보십시오. 이거 소금 장수 몇십 년 하고 나니 이젠 신물이 다 납니다. 돈 버는 비결이 분명 있기는 한데 어디 그대로 하실지는 모르겠군요. 돈을 버는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나가 칼을 갑시다. 칼을요? 네, 그렇습니다. 소금 장수는 버럭 화를 내며 주인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래봬도 양심은 있습니다. 비록 소금 장사를 해먹을 망정 도둑질은 못합니다. 암, 어림도 없는 노릇이지요. 아니, 누가 도둑질을 하자고 했소?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시오? 아니, 그럼 칼을 갈아 도둑질을 안 하면 뭐 하자는 것이오? 나 원 참 별 돈벌이가 다 있군요. 아, 글쎄 도둑질은 아니래도 그러네요. 도둑질이 아니면 그게 도대체 어떤 돈벌이요? 돈 벌기가 싫으신 모양이군요. 그렇다면 관두시오. 하기 싫은 일 나도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소금 장수는 한참 동안 잠자코 있었습니다. 분명 도둑질은 아니라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지요. 분명 도둑질이 아니지요. 아유 참, 여태 속고만 살았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칼을 갈러 밖으로 나갑시다. 이리하여 주인과 소금 장수는 바깥들로 나가 횃불을 켜놓고 칼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칼은 한두 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십 자루나 되는 많은 칼을 다 갈았지요. 그러자 주인은 그 칼을 묶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앞장을 섰습니다. 집을 나선 주인은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소금 장수는 따라가면서도 그 영문을 몰랐습니다. 궁금하여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니 주인장,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오? 예, 이제 다 왔소. 이 큰 소나무 밑이요. 자, 칼 다발을 풀어서 그 칼들을 이 땅바닥에 묻으시오. 칼끝이 위로 가게 하여 칼자루를 단단히 묻어야 하오. 아니 주인장,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아직도 모르시군요. 이게 바로 돈 버는 비결이지요. 웬 말이 그리 많소? 어서 칼자루를 묶고 단단히 밟으시오. 소금 장수는 주인과 함께 소나무 둘레 여기저기에 칼끝을 위로 세워 묻었습니다. 이윽고 그 일이 끝나자 주인은 소나무 위를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이제 됐군요. 이번에는 저기 소나무 위로 올라가시오. 그곳에다 멍석을 결쳐 놓았으니 그리로 올라가시오. 예? 올라가서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멍석 위에서 주무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날이 새기 전에는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암 그렇고 말고요. 내일 아침이면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주인의 자신만만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소금 장수는 조심조심 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올 테니 잘 주무시오. 주인은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금 장수가 나무 위로 올라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소나무 가지에 멍석이 걸쳐져
한 사람이 자기에 알맞도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멍석 위에 벌렁 들어 누웠어요. 좀 이상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잠을 청하였습니다. 온종일 걸어서 지친 탓인지 소금 장수는 이내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훤히 밝았어요. 소금 장수는 밑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소금 장수는 뜻밖의 일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간밤의 그 주인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소나무 둘레에는 벌겋게 피가 젖어 있고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 조심조심 내려오시오. 돈벌이가 꽤 되었소. 소금 장수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 살펴보니 호랑이, 늑대, 곰들이 수십 마리나 칼끝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주인장,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아직도 그 까닭을 모르는 모양이군요. 이 산골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많다오. 간밤에 사람 냄새를 맡고 찾아온 짐승들이 나무 위에 있는 당신을 잡아먹으려고 뛰어오르다가 그만 떨어져 칼끝에 찔려 이렇게 죽은 것이지요. 예? 소금 장수는 이 소리를 듣자 금방 간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꼴을 직접 보지 않고 세상 모르고 잔 것이 도리어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였지요. 자, 이 칼로 어서 짐승들의 가죽을 벗깁시다. 오늘이 마침 장날이라 가져다 팔면 큰 돈벌이가 될 것이요. 소금 장수는 그제야 주인이 말한 돈벌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그들은 아침 밥을 먹고 짐승 가죽을 팔러 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죽을 사려고 해서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주인은 가죽 판 돈 가운데 절반을 소금 장수에게 주었지요. 자, 이걸 받으시오. 간밤에 수고 많이 했소. 소금 장수가 받은 돈은 참으로 큰 돈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몇 년을 하여도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금 장수는 어찌나 고맙던지 인사를 극진히 하고 주인과 헤어졌습니다. 소금 장수는 그 큰 돈을 소금 대신 나귀에 싣고 집을 향해 길을 떠났지요. 이제는 고된 소금 장사를 하지 않아도 얼마 동안은 먹고 살 만큼의 많은 돈이었습니다. 소금 장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길을 재촉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다른 소금 장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장수는 자기가 돈을 벌게 된 간밤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죄다 해주었지요. 그러자 그 친구도 돈을 벌 생각으로 산골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저도 돈을 벌러 왔다고 하였지요. 그러자 이번에도 간밤의 그 소금 장수가 한 대로 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친구도 칼을 갈아서 나무 밑에 세워 묻고 나무 위 멍석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동이 트기 무섭게 친구는 나무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 마리의 짐승이 죽어서 쓰러져 있었지요. 친구는 너무나 기뻐하였지요. 옳지, 어서 내려가서 그 주인이 오기 전에 나 혼자 가죽을 벗겨 달아나야지. 그러면 나는 그 친구보다 더 부자가 될 거야. 어서 내려가 주인이 오기 전에 해치우자. 그러나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조심성 없이 나무를 기어 내려가다가 그만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간밤에 묻어둔 칼끝에 찔려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바보 게으름뱅이 칠보기.
게으른 뱅이로 유명한 바보 칠복이는 홀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산에 가서 나무나 한 짐 해오너라. 산에는 호랑이가 나온단 말이야. 집에서 낮잠이나 잘래. 칠복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쿨쿨 낮잠만 잤습니다. 아휴,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을 나이인데도 저 녀석은 날마다 낮잠으로 세월을 보내니 속상해 죽겠네. 칠복이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칠복이는 어찌나 게으르던지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에 한 끼니만 먹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방 안에다 요강을 들여다 놓고 오줌도 싸고 똥도 누웠습니다. 칠복이 어머니는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갖은 애를 다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칠복이 어머니는 집단 하나를 칠복이에게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칠복아, 밖에 나오기 싫으면 새끼줄이나 꼬거라. 집 한 단을 모두 새끼줄로 만들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것이야. 예, 어머니, 걱정 마셔요. 칠복이는 냉큼 대답하였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방문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동안이나 꼬박 굶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을까? 칠복이가 굶어 죽은 게 아닐까? 칠복이 어머니는 덜컥 겁이 나서 칠복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 구멍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아니, 저런 망할 녀석을 보았나? 칠복이는 새끼줄 3발을 꼬아서 머리맡에다 놓고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하루에 한 발씩 새끼줄을 꼰 셈이지요. 화가 난 칠복이 어머니는 방문을 활짝 열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 썩 나가거라. 너 같은 바보 천치 게으른 뱅이하고는 속이 터져서 더는 못 살겠다. 칠복이 어머니는 새끼줄 3발을 칠복이에게 주어서 내쫓았습니다. 칠복이는 새끼줄 3발을 들고 훌쩍훌쩍 울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눈앞이 캄캄하였지요. 칠복이는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났지요. 산 고갯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산 고개 위에서 옹기 장수를 만났지요. 옹기 장수는 옹기 그릇이 가득 실려있는 지게를 붙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새끼줄이 떨어진 옹기 지게를 붙들고 쩔쩔매던 옹기 장수는 칠복이가 갖고 있는 새끼줄을 보더니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지요. 총각, 하늘이 도와서 총각을 만났군요. 그 새끼줄을 나에게 주시오. 뭐라고요? 이 새끼줄은 내 목숨과도 같은 것이오. 나는 우리 집을 나올 때 새끼줄 3발만 가지고 나왔소. 이보시오, 총각. 내 딱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릇 짐을 짊어지고 고개 넘어 마을까지 가야겠는데 그릇 짐을 묶는 줄이 떨어져 꼼짝도 못하고 있어. 새끼줄이 없으면 그릇 짐이 무너져서 옹기 그릇이 몽땅 깨지고 맙니다. 물동이 하나를 줄 테니 새끼줄과 바꿉시다. 옹기 장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하였지요. 듣고 보니 당신 사정이 딱하구만요. 좋아요. 새끼줄과 물동이를 바꿉시다. 칠복이는 새끼줄 3발과 물동이를 바꾸었습니다. 새끼줄보다 물동이가 더 좋구나.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그러고는 물동이를 껴안고 걸어갔지요. 목이 말랐던 칠복이는 어떤 마을 우물 앞에서 서성거렸지요. 그때
새 각시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사뿐사뿐 우물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구머니나. 새 각시는 우물터에 낀 이끼에 발이 미끄러워 뒤뚱거리다가 머리에 이고 온 물동이를 와장창 깨버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어른들이 아시면 온전치 못한 며느리라고 꾸중을 할 텐데. 새각시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물동이를 안고 서 있는 칠복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총각, 미안하지만 그 물동이를 제게 주셔요. 우리 시어머님이 물동이를 깬 줄 알면 저를 쫓아낼 것이에요. 총각님, 물동이를 주십시오. 물동이를 깬 새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습니다. 물동이를 드리고 싶지만 공짜로는 못 드리겠습니다. 총각님, 제가 집에 가서 씨암탉 한 마리를 갖고 올 테니 물동이를 주셔요. 젤복이는 헤헤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뒤 새각시는 씨암탉 한 마리를 치마폭에 감추어 가지고 왔습니다. 젤복이는 물동이를 새각시에게 주고 씨암탉을 받았지요. 칠복이는 씨암탉을 들고 어느 마을 뒷길로 갔습니다. 그때 키가 큰 청년 두 사람이 죽은 말을 석갈에 얹어 어깨에다 메고 마을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생김이 꼭 바보 같구나. 살이 토실토실 찐 암탉을 안고 있네. 죽은 말하고 바꾸자고 해볼까? 죽은 말을 산으로 묻으러 가던 두 청년은 칠복이를 힐끔힐끔 바라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닭과 말을 바꾸지 않겠나? 칠복이는 닭과 말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말이 닭보다 크니 바꿔야지. 칠복이는 좋아서 입이 귀미까지 찢어졌습니다. 바꿉시다. 닭을 가져가시오. 칠복이는 닭을 주고 죽은 말을 가졌습니다. 칠복이는 말을 등에 업고 또 어디론지 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산 길을 가다가 외딴 집을 만났지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칠복이는 죽은 말을 집 뒤에 있는 감나무 아래 세워놓았습니다. 주인 양반 계시오? 칠복이는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집 안에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칠복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지요. 주인 어른, 집 밖에 있는 감나무 아래에 제 말이 있습니다. 죽 한 통만 쑤어 주십시오. 칠복이는 말에게도 죽을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럽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오. 집주인 할아버지는 딸 꽃분이를 불렀습니다. 꽃분아, 콩이랑 감자를 넣고 말죽을 쑤어서 감나무 아래에 있는 말에게 갖다 주거라. 꽃분이는 말죽을 쓰고 칠복이는 저녁밥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코를 드르렁 골면서 쿨쿨 잤습니다. 새벽이 되었어요. 칠복이는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에 깜짝 잠이 깨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아가,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천천히 이야기해 보거라. 아버지, 총각 손님이 데리고 온 말을 제가 죽였어요. 말죽을 주었는데도 먹지를 않아서 말죽 바가지로 말머리를 한번 때렸더니 말이 쓰러져서 죽어버렸어요. 아이고, 큰일이구나. 가난한 우리 신세에 어떻게 말값을 물어준단 말이야. 꽃분이와 꽃분이 아버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면서 걱정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꽃분이 아버지는 칠복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애원을 하였지요. 총각, 죽은 말은 우리 집에 두고 우리 딸 꽃분이를 데리고 가주시오. 예, 꽃분 아가씨를 내가 데리고 가서 장가를 들랍니다. 칠복이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꽃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칠복이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꽃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은 녀석이 예쁜 처녀를 데리고 가는구나. 예쁜 처녀를 내가 빼앗을 순 없을까? 돈 많은 비단 장수 노총각이 칠복이와 꽃분이를 졸졸 따라오면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여기에서 쉬어가자. 칠복이는 산길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땀을 닦았어요. 아, 날씨 한번 덥구나. 비단 장수 노총각도 칠복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나하고 내기 한번 합시다. 비단 장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내기를 할 줄 모르니 수수께끼를 합시다. 칠복이가 말을 받았어요. 내기가 뭔지도 모르는 저런 바보가 내는 수수께끼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비단 장수는 콧방귀를 뀌면서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이보시오 총각, 당신이 낸 수수께끼를 내가 맞히면 저 처녀를 저에게 주시오. 만일 내가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비단과 돈자루를 몽땅 주겠소. 그렇게 합시다.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하면서 대답하였지요. 비단 장수는 자신만만하여 어깨를 으쓱 거렸습니다. 꽃분이는 바보라고 마구 깔보는 비단 장수가 미웠지만 꾹 참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먼저 말했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비단 장수 양반이 맞춰보시오. 좋소. 뭐든지 내보시오. 예소. 돈자루랑 비단짐이오. 당신도 처녀를 나에게 줄 결심을 하시오. 좋소. 수수께끼는 당신이 내지 말고 나 혼자만 내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도 없으니 총각 혼자 내시오. 내가 맞춰낼 테니까. 바보 게으름뱅이로 유명한 칠복이는 세상을 돌아다니는 동안 조금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똥만 싸고 낮잠만 잘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요. 내 말을 똑똑히 잘 들어보고 답을 대시오. 새끼줄 세 발이 물동이가 되고 닭이 되고 말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소. 그게 뭔지 맞춰보시오. 비단 장수 노총각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런 것은 이 세상 하늘 아래에는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비단 장수 노총각은 주문을 외우듯이 되풀이하였습니다. 새끼줄이 물동이가 되고 물동이는 닭이 되고 닭은 말이 되고 말은 사람이 되고. 비단 장수 노총각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아낼 수가 없었지요. 해가 넘어가고 있어. 빨리 말하시오. 칠복이는 비단 짐과 돈자루를 집어들면서 비단 장수에게 말하였지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모르겠으니 당신이 말해보시오. 비단 장수 노총각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바로 여기 계시는 우리 각시님이 될 꽃분이 아가씨요. 칠복이는 새끼줄 세 발로 인연이 되어 꽃분이 처녀를 얻게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바보를 깔보다가 내가 바보한테 졌구나.
비단장수 노총각은 진짜 바보처럼 우두커니 서서 웃고만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비단과 돈자루를 가지고 부자가 되었고 예쁜 꽃분이와 혼이 나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답니다. 짐승과 말을 하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까마귀가 나무 위에서 까욱까욱 울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이 귀에는 까마귀 우는 소리가 저 숲에 고기가 있네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덤불을 들추어 보았더니 소 한 마리가 들어있었지요. 간밤에 소 도둑놈이 소를 훔쳐다가 거기다 감추어 둔 것입니다. 이걸 어째하나 궁리를 하는 참에 갑자기 포졸이 튀어나와서 아이를 다짜고짜 꽁꽁 묶었지요. 이 소 도둑놈아, 소를 숲속에 감춰두면 안 들킬 줄 알고. 난 소 도둑이 아니에요. 내가 훔치지 않았어요. 네가 소 도둑이 아니라면 소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야. 아이가 아무리 소 도둑이 아니라고 해도 포졸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말을 하였지요. 까마귀가 저기 고기 있네 고기 있네 하잖아요. 그래서 와본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포졸은 빛이 콧방귀를 끼더니 이놈 새가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였지요. 저는 짐승이 내는 소리는 뭐든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이와 포졸은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원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원님이 골똘히 생각을 하더니 아이를 감옥에 가두라고 하였지요. 그러고는 처마 및 제비집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꺼내 오라더니 자기 소매에 쏙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미 제비가 처마 주변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원님은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 말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 원님, 쓸모없는 새끼 제비를 무엇하러 소매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하였지요. 그랬더니 원님은 아이를 다시 감옥에 가두라고 하였습니다. 원님은 소매 속에 있던 제비를 제비집에 도로 넣어 주었어요. 그러니 어미 제비가 처마 밑을 어지럽게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시끄럽게 울어대었지요. 원님은 감옥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또 물어보았습니다. 저 제비가 뭐라 하는지 말해보거라. 아이가 제비 우는 소리를 들어보니 원님, 제 새끼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아이는 제비에게 들은 대로 원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껄껄껄 웃었지요. 이 아이는 아주 신기한 재주를 지녔구나. 소 도둑이 아니니 당장 불어 죽어라. 아이가 풀려나서 다시 서당으로 가는데 방이 하나 붙여 있었습니다. 공주가 무척 아끼던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오는 사람을 공주의 신랑으로 삼겠다는 방이었지요. 다리란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여자의 머리에 덧대어서 얹는 머리털이랍니다. 그럼 내가 다리를 찾아서 공주 신랑이 되어볼까?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아무 데로나 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고갯마루에서 잔나비 3마리가 뭔가를 서로 갖겠다고 티격태격 싸움질을 하고 있었지요. 너희들 무엇 갖고 싸움질이야? 하고 물었더니 잔나비 1마리가 갓을 내보였습니다.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숨이 끊어지고 말아. 이걸 서로 가지려고 쌈질이지. 이번에는 다른 잔나비 1마리가 호미를 내보였습니다. 이 호미로 죽은 사람 등을 살살 긁어주면 단박에 살아나지. 이걸 가지려고 쌈질이지. 이번에는 또 다른 잔나비 1마리가 채찍을 내보였습니다. 이 채찍을 찰싹 내리치면 험한 산이건 깊은 물이건 평평한 길이 돼. 이걸 서로 가지려고 쌈질이지. 야, 너희들 쌈질할 거 없어. 그거다. 이리 줘봐. 아이는 잔나비에게 갓을 받아쓰고 오른손에 채찍을 들고 왼손에는 호미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 너희들은 저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와. 먼저 오는 놈이 갖고 싶은 걸 가지면 되잖아. 잔나비 3마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잔나비 3마리는 길을 쓰고 소나무까지 달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셋이 똑같이 돌아와서는 서로 좋은 걸 차지하겠다고 아이에게 와락 달려들었지요. 그 바람에 아이는 그만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말았습니다. 잔나비 3마리는 픽픽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잔나비들이 불쌍하여 호미로 등을 살살 긁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나비 3마리가 도로 살아난 것이지요. 에라, 나는 모르겠다. 누가 뭘 갖든 마음대로 하거라. 아이는 갓을 벗고 채찍과 호미를 내려놓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잔나비 3마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싸움질만 할 테니 너나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아이는 3가지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좋아하면서 임금을 찾아갔지요. 임금님, 공주님의 다리를 찾아오면 정말 공주님의 신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리를 찾아온다면 공주의 신랑으로 삼고 말고, 하지만 20날 안에 찾아오지 못하면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는 다리를 찾으러 다시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 커다란 연못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도 걸었더니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 먹으려고 낚시를 했는데 커다란 잉어를 낚았습니다. 얼마나 크던지 먹을 수도 없을 것 같았지요. 그래서 도로 물속에 놓아주려는데 갑자기 잉어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따라오라면서 물속으로 철벅철벅 들어갔지요. 그렇지만 물속으로 어떻게 따라 들어가겠어요? 옳지, 나한테 채찍 있지? 아이는 채찍으로 물을 찰싹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물 사이로 길이 생겨나지 뭐예요. 그 길을 따라 한참 갔더니 용궁이 나왔습니다. 용궁 안으로 들어갔더니 용왕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용왕님, 왜 우셔요? 하나뿐인 내 딸이 죽어서 이렇게 우는 것이다. 그 일이라면 걱정 마셔요. 아이는 잔나비에게서 얻은 호미로 용왕의 딸의 등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용왕의 딸이 자다 깬 사람처럼 일어나 배시시 웃었지요. 용왕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얘야, 소원 한 가지를 말하거라. 내 무엇이든 들어주마. 우리 공주님 다리를 찾아주세요. 암
찾아주고 말고 용왕은 공주의 다리가 든 괴짝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는 그 괴짝을 들고 불이 나게 땅으로 나와 궁궐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화살이 휙휙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날을 세어보니 임금과 약속한 20알이 벌써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이 아이를 잡으려고 병사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화살은 비오듯 날아오고 병사들은 아이를 잡겠다고 창을 들고 마구마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옳지, 나에게는 갓이 있지. 아이는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였지요. 그랬더니 몰려오던 병사들이 픽픽 다 쓰러지고 딱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너도 죽고 싶은 것이야?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살려만 주십시오. 병사가 싹싹 빌었지요. 그러면 죽은 병사들을 다 살릴 터이니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다오. 알겠습니다. 아이는 잔나비에게서 얻은 호미로 죽은 병사들 등짝을 살살 긁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 팔팔하게 살아났지요. 아이는 병사들과 함께 임금에게 가서 다리를 바쳤습니다. 임금은 아주 좋아하면서 이 아이와 공주를 혼인시키게 되었지요. 그 뒤로 아이는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화랑들이 목숨을 건 우정. 화랑도는 신라 시대 때 있었던 청소년 단체입니다. 화랑도에 소속된 청소년들을 화랑이라고 일컬었지요. 신라 진흥왕 때 사다음이라는 화랑이 있었습니다. 사다음은 총명하고 용감하였으며 의리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소년이었지요. 그래서 화랑들의 우두머리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다음에게는 무간이라는 친구가 있었지요. 왕족 출신인 사다음과는 달리 무간은 보통 집안의 자손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깊이 사귀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통하니 신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담과 무간은 진실로 서로를 아꼈지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다짐하듯 이렇게 약속하고는 하였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야. 그러던 어느 날 진흥왕이 국토를 넓히기 위하여 이웃 나라인 가야를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다함은 제일 먼저 무간에게 달려가 의논을 하였지요. 화랑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좋아, 네가 장군님께 우리 화랑들이 싸움터에 나가겠다고 청해봐. 난 화랑들에게 네 생각을 전할게. 사다함은 이사부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왕의 명령을 받들고 군대를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도 가야를 공격하는 싸움에 참가하게 해 주십시오. 갑자기 뛰어나온 낯선 소년에 이사부 장군이 흠칫 놀랐어요. 예사롭지 않은 소년의 눈빛에 끌린 장군이 물었지요. 아주 어려 보이는데 도대체 몇 살인 것이야? 15살이옵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사다함입니다. 오, 네가 그 유명한 화랑 사다함이로구나. 그래, 진정 싸움터에 나가고 싶은 것이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습니다. 저와 저를 따르는 낭도들은 신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상이 참으로 높구나. 좋다. 네 뜻대로 하거라. 이사부 장군은 흔쾌하게 허락해 주었어요.
사다음은 날아갈 듯이 기뻤지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사담과 무가는 달빛 아래에서 두 손을 꼭 잡고 굳게 맹세하였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저 달이 우리의 약속과 우리를 지켜볼 것이야. 다음 날 사담과 무가는 서로의 굳은 맹세를 가슴에 새긴 채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담이 거느린 소년 군대를 본 가야 군사들은 고웃음을 쳤지요. 신라도 참 딱하군. 오죽 싸울 사람이 없으면 저런 저 비린내 나는 애송이들을 다 내보냈을까? 하지만 신라의 화랑들은 기죽지 않고 소리를 쳤지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드디어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야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창을 들고 돌진해 왔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섰던 사다음이 가야군의 우두머리를 향해 활을 겨누었어요. 우르르 몰려오는 가야군을 뜨끔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화살은 쌩하고 날아가 가야군의 우두머리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가야군의 우두머리가 말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바로 사다함이 이끄는 신라의 화랑들이었지요. 신라의 화랑들이여, 적진을 향해 돌격하라. 사다함은 화랑들에게 힘차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던 가야 군사들은 당황하여 질서를 잃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지요. 사다함의 소년 군대는 함성을 지르며 가야군을 용감하게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야 군사 한 명이 사다함을 찌르려고 등 뒤에서 창을 들고 달려왔어요. 사다함, 피해! 이것을 본 무관이 싸우다 말고 소리치며 그 가야 군사에게 창을 던졌지요. 그 바람에 무관은 다른 가야 군사의 창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무관, 차라리 내가 창에 찔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관 덕분에 생명을 건진 사다함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무관은 오히려 씩 웃으며 사다함을 이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넌 우리 화랑의 대장이잖아. 그리고 이 상처는 며칠 치료하면 금방 나을 것이야. 다음에는 네가 나를 구해줘야 해. 이렇게 해서 신라군은 가야군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온 나라는 승리의 소식으로 떠들썩하였고 모두 화랑들과 사다함을 칭찬하였지요. 진흥왕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오, 장하구나. 어린 나이에 그토록 용감하게 싸우다니. 사담과 화랑들이 있는 한 신라의 앞날은 해처럼 밝으리라. 용감한 화랑들에게 큰 상을 내리도록 해라. 그런데 큰 일이 났습니다. 2년 뒤 무관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사다함이 몇 날 며칠을 밤새워 정성껏 돌보았지만 무관은 시름시름 앓다가 자꾸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못 가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무관,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약속했잖아. 사다함은 울부짖으며 친구의 곁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어찌나 슬퍼했던지 밥 한 술도 뜨지 못하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며 사다함을 위로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을 굶은 사다함은 달빛 아래에서 친구를 그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그 맹세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호랑이를 많이 잡는 법.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아랫목에서 밥을 먹으면 윗목에 가서 똥을 싸고 윗목에서 밥을 먹으면 아랫목에 가서 똥을 싸는 게으름 뱅이였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하도 속이 타서 다른 집 아들들은 나무도 해오고 땅도 파면서 일을 하는데 너는 어쩌려고 밥만 먹고 똥만 싼단 말이야. 속상해서 못 살겠구나. 그랬더니 괭이가 있어야 땅을 파지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얼른 옆집으로 가서 괭이를 빌려다 주었어요. 젊은이는 괭이를 들고 마당으로 가더니 커다란 구덩이를 하나 파놓았지요. 그리고는 온 동네를 돌면서 개똥, 새똥, 사람똥, 이런 똥이란 똥은 보이는 대로 죄다 퍼다가 그 구덩이에다 퍼부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똥이 가득 차니까 흙을 살짝 덮더니 그 위에다 들깨 한 마를 들이부었지요. 어머니는 저 녀석이 어쩌려고 저러나 하면서도 아무 말 않고 보고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니 똥구덩이 위로 들깨가 콩나물 나듯 수북히 올라왔지요. 똥거름을 먹었으니 오죽 잘 자랐겠어요. 그런데 젊은이는 그 많은 들깨를 몽땅 뽑아 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두었지요. 그 들깨는 똥거름을 혼자서 다 빨아먹고 쑥쑥 잘 자랐습니다. 하도 잘 자라서 나중에는 아름드리 나무만큼이나 자랐어요. 그렇게 큰 나무에 애호박만한 들깨가 다닥다닥 열렸지요. 젊은이는 멍석을 깔아놓고 들깨나무를 흔드니 들깨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나무를 흔들던 젊은이가 들깨 속에 폭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 들깨를 짰더니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온 동네를 돌면서 빈 항아리란 항아리는 보이는 대로 가져다가 나누어 부어 놓았지요. 젊은이는 뒷집에서 강아지를 얻어다가 다른 건 안 먹이고 들기름만 먹여 키웠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강아지를 들기름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였지요. 들기름만 먹었는 데다가 들기름 목욕을 시키니 강아지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몸이 반질반질하고 고소한 냄새가 듬뿍 났지요. 강아지를 그렇게 두어 달 기르니 털이 어찌나 미끌미끌한지 손으려 잡으려고 해도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나갔습니다. 옳지, 이만하면 됐겠어. 젊은이는 칡 넝쿨을 따다가 긴 동아줄을 꼬아서 강아지를 그 한쪽 끝에 메었지요. 그러고는 산으로 강아지를 끌고 가서 한쪽 끝을 큰 나무에 메어 놓았습니다. 밤이 되니 고소한 기름 냄새를 맡은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몰려들었어요. 맨 먼저 호랑이가 강아지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지요. 그런데 이 강아지는 기름만 먹여 키운 강아지가 아니겠어요. 꿀꺽 삼킨 것까지는 좋은데 워낙 미끄러우니까 호랑이 뱃속에서 쭉쭉 미끄러져 똥구멍으로 쏙 빠져나오지 뭐예요. 그 바람에 호랑이는 동아줄에 꿰이고 말았지요. 호랑이 똥구멍으로 빠져나온 기름 강아지를 이번에는 다른 호랑이가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강아지는 또 똥구멍으로 쏙 미끄러져 나왔지요. 그 호랑이도 동아줄에 꿰이고 말았습니다. 다른 호랑이가 꿀꺽하면 강아지는 쏙 빠져나오고 꿀꺽하면 빠져나오고 꿀꺽하면 또 빠져나오고 밤새도록
그랬단 말이지요. 아침이 되어서 젊은이가 산에 가 보았더니 호랑이가 굴비 두름처럼 동아줄에 줄줄이 꿰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 녀석이 어쩌려고 저러나 했더니 호랑이를 꿰어 잡으려고 그랬구나 하면서 아주 좋아하였지요. 게으름뱅이 젊은이는 이렇게 기름 강아지 한 마리로 호랑이를 왕창 잡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갚은 가재. 옛날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귀한 아들이 있었지요.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와서 아이를 자세히 보더니 이렇게 말하였어요. 이 아이 목숨이 위태로우니 얼른 비신을 시키시오. 아이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인지 까닭을 물었어요. 그건 묻지 마시고 오늘 즉시 어디든 떠나게 하시오.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아이 부모는 스님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 분명 무슨 까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그래서 얼른 인절미를 만들어 보자기에 싸서 아이 등에 메어주면서 어서 길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정처 없이 발 가는 대로 가다가 어떤 아이들이 커다란 가재를 잡아서 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꼬챙이로 찌르고 뒤집고 하는 통에 가재가 몹시 괴로워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걸 본 아이가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인절미를 줄게. 이 가재를 나에게 줄래? 그러자 아이들은 인절미가 먹고 싶은 마음에 얼른 가재를 내주었어요. 아이는 등에 메고 있던 인절미를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는 가재를 개울물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스님이 시킨 대로 발 닿는 곳으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 있었지요. 아이는 춥고 배고프고 무서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침 커다란 나무 더미 하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나무 더미를 헤치고 들어가 밑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아이네 집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져서 여기저기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밤늦게 아이가 숨어있는 산속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아보다가 나무 더미로 달려들어 나무단을 한 단 한 단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건너편 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바닥을 치는 듯이 탁탁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나무단을 내리다가 그만두고 소리가 들려오는 골짜기로 얼른 달려갔지요. 거기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나무단을 내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또다시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호랑이는 다시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나무 더미가 있는 데로 왔지요. 그렇게 호랑이는 나무 단을 내리다가 건너편에서 탁탁 소리가 나면 그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나무 단을 내리기를 거듭하였어요. 아이는 조마조마하여 거의 기절해버릴 지경이었지요. 나무단은 자꾸 줄어들고 이제 꼭 한 단만 드러내면 숨어있는 아이가 나타나려는데 건너편 골짜기에서 또다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호랑이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러나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 한 단 남은 나무단을 막 드러내려는데 마을에서 닭이 꽃기호 하고 우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분한지 으르렁 소리를 지르고는 힘없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아이는 간밤에 탁탁 소리를 낸 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건너편 골짜기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아이들에게 시달렸던 가재가 온 몸이 부서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가재가 아이를 살리려고 계속 자기 몸을 부딪혀 소리를 냈던 것이지요. 아이는 죽은 가재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이는 가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양지 쪽들에 고이 묻어주고 자기를 살려준 가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주었지요. 소금 장수 왕자. 고구려 봉상왕이 아버지를 죽이자 그의 아들 을불 왕자는 수실촌이라는 마을로 도망쳤습니다. 수실촌은 외진 시골이었고 을불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을불은 처음 음물한 사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숨을 곳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옷은 찢어지고 얼굴도 볕에 그을어 음무는 울불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하게 부렸지요. 낮에는 밭에서 소처럼 일을 시키고 밤이면 개구리가 드글거리는 연못가에 앉아 밤새도록 돌을 던지라고 시켰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을불은 잠시도 쉴 틈이 없었어요. 주는 음식도 신통치 않아 을불의 몸과 얼굴은 날로 여위어 갔습니다. 을불은 이 집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더없이 비참한 머슴살이였으나 갈 곳이 없는 그로서는 하는 수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을불은 그 집에서 나왔어요. 이웃 마을에 사는 재무라는 사람이 소금 장수를 하자고 꾀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불악에 들러 소금을 파는 소금 장수가 된 것이지요. 고된 머슴살이보다는 그쪽이 나을 것 같아 을불은 재물을 따라 나섰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을불은 열심히 소금을 팔며 다녔습니다. 미천도 조금씩 늘어갔지요. 어느 날 압록강 동쪽에 있는 사목촌 사람의 집에서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 집 노파가 소금을 조금 달라고 청하였어요. 한 말 가량을 주었지요. 조금 더 줘요, 젊은이. 노파가 떼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 이것은 팔 물건이에요. 을불은 거절하였지요. 욕심쟁이 노파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파는 을불을 소금 짐 속에 자기의 신발을 몰래 숨겨 넣었어요. 을불은 그것도 모르고 날이 새자 장삭길을 떠났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을불이 어떤 마을의 여기에 다다랐을 때 뒤쫓아온 노파가 을불을 붙잡고 말하였지요. 이 배은 망덕한 도둑놈아.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래? 네 놈이 내 집에서 신발을 훔쳐가지 않았느냐? 영문을 모르는 을불은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하였지만 노파는 을불의 멱살을 거머쥐고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벼슬아치가 노파의 말대로 소금 짐을 뒤져보니 신발이 나왔지요. 도둑질을 하고도 안 했다고 발버둥을 치다니 고을원이 호통을 쳤습니다. 을불은 노파의 신발을 훔친 죄로 곤장 30대를 맞았고 또 훔친 신발 값으로 가진 소금 전부를 노파에게 주어야만 하였지요.
이제 을불은 빈 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얼굴은 야위어 동양아치처럼 되었지요. 그가 한 나라의 왕손이었음을 알아볼 만한 자취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서울에서는 국상 창조리가 포악한 왕을 패하고 멀리 도망친 을불 왕자를 모셔다가 새 임금에 앉힐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요. 대왕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날로 포악해지니 새로운 임금을 세워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오. 서천왕의 둘째 왕자 돌고의 아들인 을불이 좋겠소. 을불의 행방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찾아내어 모시고 오시오. 이리하여 수구라는 사람이 을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을불은 이때 몸도 마음도 지쳐서 마을 밖의 당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떠돌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수구가 먼 길을 돌아서 그곳까지 찾아왔지요. 수구는 그 남자를 보더니 이 사람이 을불 왕자인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을불 왕자님, 수구가 불렀어요. 그러나 을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일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소. 나는 왕자가 아니오. 각박한 인심에 고초를 겪었던 을불은 자기의 신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자님, 지금 왕께서는 인심을 잃은 지 오래되어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여 모시러 왔사오니 의심치 마시옵소서. 수구가 말하였지요. 그는 이미 동양아치가 된 이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왕손으로서의 고귀한 기품을 엿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을불은 수구의 말에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이 벼슬아치가 자기를 데려가서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으나 무고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 포악을 부리는 임금이란 자리가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구가 다시 간절한 말로써 을불을 달래었지요. 고구려 백성들은 어진 임금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대궐로 돌아가셔서 보위에 올라 주옵소서. 수구는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어요. 그를 따라온 여러 사람들도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을불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어요. 소식을 들은 국상 창조리는 을불 왕자를 대궐 밖의 여염집에 모셔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봉상왕 9년 가을에 왕이 후산 북쪽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이때 창조리는 봉상왕을 잡아서 별장 안에 가두었어요. 그런 다음 을불 왕자를 모셔다가 옥새를 바치고 왕위에 오르게 하니 그가 곧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그가 하고 싶어서 머슴살이와 소금 장수를 하고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포악한 왕 때문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 끝에 백성들의 요청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미천왕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다스렸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